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초등 돌봄교실에 대한 온종일 돌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됨에 따라 운영 주체를 두고 학교 현장에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돌봄 전담사들은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5개월 동안 접수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는 6만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0월 13일부터 주요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로 온라인 거래 피해가 지난해에 비해 20% 늘자 올해 연말까지 물품 거래 사기 등 4대 사이버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아포커스 이지원입니다. 코로나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마스크라는 말이 있죠.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마스크는 코로나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주는 최선의 방어막이 될 텐데요. 그럼에도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주요 장소에서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계획까지 내놨는데요. 과태료와 무관하게 본인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니만큼 모든 사람들이 꼭 지켰으면 합니다. 육아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청년세대의 행복은 2030의 삶에서 해답 찾기란 주제로 제7차 저출산 인식조사 발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절벽 대응 국회 포럼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창순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청년 세대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해결책이 토론회를 통해 제안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청년 세대들이 결혼이나 자녀나 출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그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 청년 세대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내비는 축사를 통해 청년 세대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들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한 5분의 1 정도가 한 20% 정도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었다 이런 통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국회나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사 결과와 오늘 정책 제안을 금년에 실시하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어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인구보건복지협회의 박보미 연구원이 제7차 저출산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원인 중 하나인 결혼 기피 현상에 대한 질문에서 결혼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남자는 재정적 부분이 51.1%, 여자는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이유가 25.3%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결혼 조건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해서와 가부장제 등 양성 불평등 문화 때문에 이런 게 고루고루 나와서 여성의 경우에 조금 더 다양한 문화적 맥락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박 연구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년들의 행복도 향상을 위해선 출산 장려 위주 정책이 아닌 일상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인구 대응 정책에 대한 체감이 있어서 30세에서 33세 남녀 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때 여성분들은 삶의 질 향상이라기보단 출산 장려 위주라고 느낀 비율이 컸는데요. 이어서 박정미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30대의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해서 사회 문화적 차별 및 불평등 해소,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과 직장 여건 개선 등 청년 정책 과제를 저출산 개선 정책에 한정하지 않고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이번 토론회 결과가 향후 저출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저학년을 둔 맞벌이나 저소득 가정 등의 돌봄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담당하는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를 두고 학교 현장에선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 급기야 돌봄 전담사들은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의 돌봄 공백이 커지며 초등 돌봄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 돌봄교실이 생긴 이후 지금까지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학교나 지역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에선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하고 정부는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꾀한다는 취지인데 돌봄 전담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학교 돌봄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것입니다. 법령에는 그러한 돌봄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여서 운영자로 하여금 수익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미 지자체가 운영하는 그런 돌봄 시설 부분들이 민간 위탁도 상당하고 교육청 소속인 돌봄 전담사들의 재고용도 장담할 수 없다며 고용 불안도 우려합니다. 교원단체의 입장은 다릅니다. 학교가 교육에 전념하고 또 보육은 좀 더 그 지역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그 운영과 관리를 맡아주는 것이 돌봄과 교육 모두를 발전시키는. 돌봄 전담사들이 속한 전국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논의에 진전이 없다면 11월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온종일 돌봄이 범정부 과제이기도 한 상황에서 돌봄 체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고민이 절실해 보입니다.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중단 사태로 이어진 백신 상온 노출 사고 이전에도 백신 관리가 부적절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소와 민간병원 86곳 중 30% 수준인 26곳에서만 백신을 적정 온도에서 보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질병관리본부의 의뢰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소와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백신 보관 냉장고의 온도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입니다. 정부가 매일같이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인데요. 지난 5개월간 지하철에서만 접수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가 무려 6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탑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5개월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주위를 불편하게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남성은 마스크를 써달라는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교통공사가 집계한 지난 5개월 동안 접수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는 6만여 건. 하루 평균 적게는 100여 건에서 많게는 800여 건 꼴입니다. 승차를 제한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직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저지른 경우는 12건, 승객 간 다툼은 10건이었습니다.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마스크 착용 요청에 따르지 않아도 과태료 25만 원에 그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까지 총 8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납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직접 제재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되는 10월 13일부터 가능해집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데 처벌 여부를 떠나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8월 말 대구에서 있었던 동충하초 사업 설명회. 참가자 26명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한 단 1명만 음성이 나왔습니다.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던 파주의 스타벅스 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들은 단 1명도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의 효과가 입증된 셈인데 전문가들은 마스크가 백신만큼 안전을 보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요양시설은 물론 집회 시 참가 시에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KF94와 KF80 마스크는 물론
비말 차단용이나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사용이 권장됩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1월 13일부터는 14살 이하와 발달장애인 등 의학적으로 착용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미착용 시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턱에 착용하거나 입만 가린 경우 등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단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발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 시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의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될 예정입니다. 고위험 시설인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전자 출입 명부를 이용하기 위해선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서 제공하는 개인 QR코드가 필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인증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번거로운 절차였습니다. 매번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이제 QR코드를 찍을 때 이제 개인정보 동의를 매번 이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조금 이제 걸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좀 불편하네요. 카페나 식당 점원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 점심이나 저녁 시간 고객이 몰릴 때면 줄이 길게 늘어서게 일쑤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바쁠 때는 QR 체크인 때문에 좀 많이 밀리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그게 좀 더 간편화된다면 시간이 줄어들면서 고객님들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이제 기존보다 더 간편하게 QR코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최초 이용 시 한 번만 동의하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편리하게 QR코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다중이용시설 3만 2천여 곳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56%가 넘습니다. 한편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있었던 수기 출입명부도 낱장 방식이나 가림판을 이용한 방식으로 점차 확대 변경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학별로 본격적으로 필기와 면접 등 수시 일정이 시작되는 10월, 수험생들은 막바지 준비에 열을 쏟고 있을 텐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는 비대면 방식의 면접을 도입한 대학도 많아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면접관들이 질문을 하면 화면 속 지원자가 답을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기업들이 실시한 화상 면접인데 이 같은 모습은 올해 대학 입시 과정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 주요 15개 대학 중 9개 대학이 학생부 전형에서 비대면 면접을 도입했습니다. 비대면 면접 방식은 크게 3가지, 대학별 전형별로 방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미리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비대면 면접이라는 게 이제 처음 해보는 거니까 대학교 요강에 맞춰서 한번 연습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떤 전형은 영상 업로드 방식, 어떤 전형은 화상 면접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면 면접과 변별력 차이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지만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교복 등으로 이름이나 출신 학교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면접 시간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면 0점 처리하는 곳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면접이나 논술 내용도 맞춤형 준비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제 문과 쪽에는 약간 시사성을 묻는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올해 일어난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관련된 내용이나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대면 면접을 진행하는 대학 역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 면접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입학처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입니다. 검색창에 사기꾼이라고 입력하자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게시물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유형도 다양합니다. 안전결제 상품으로 속아 가짜 구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결제에 당했다는 사례가 대표적. 사이트가 권장하는 공식 안전거래 방식 대신 직접 계좌 입금을 유도한 판매자에게 당했다는 글도 있습니다. 한 피해자는 계좌 이체를 거부했더니 상대방이 판매를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이에 항의하자 욕설과 협박이 이어졌다고 호소합니다. 중국이 있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한다니까 문자로 욕하면서 찾아오겠다,
지저분했으니까 그거나 먹어라 이러면서 온갖 테러를 하더라고요. 중고시장뿐만 아니라 대형 온라인몰에서 새 제품을 살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가격을 깎아주겠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온라인 거래 사기는 몇 년 전부터 발생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늘다 보니 피해 규모 역시 지난 8월까지 작년보다 20%가량 증가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버캅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 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꼭 확인을 하시길 바라고요. 경찰은 올해 연말까지 물품 거래 사기 등 4대 사이버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온라인 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사전 청약이 실시됩니다. 특히 청약의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풀릴 예정이어서 젊은 세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청약 계획이 있다면 미리미리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난 8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대들의 아파트 매수 열풍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집값 불안감에 무리한 대출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영끌 매수세라고 했는데요. 30대에 영끌하는 그런 그 매수세라 그럴까, 비싼 가격에 30대가 사준 게 아닌가, 이런 굉장히 안타까움이 지난 6월, 7월 시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8사 대책 공급 물량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택지 사전 청약 물량은 6만 가구, 내년 7월 인천 계양 등을 시작으로 내후년까지 청약 일정이 이어집니다. 특히 신혼부부 30%, 생애 최초 25% 등 사전 청약 물량의 절반 이상이 젊은 층에게 공급됩니다.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두 특별 공급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당첨자 선정 방법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생애 최초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가 있는 경우 당첨에 유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가점제를 적용하기 때문인데 혼인기간이 짧으면서 자녀 수가 많고 청약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서울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중 무자녀 부부는 9.9%에 불과할 정도로 자녀의 수가 당락을 좌우합니다. 결국 자격 요건을 동시에 갖췄다면 2명 이상 자녀를 둔 부부는 신혼부부, 무자녀 부부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노리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주저앉았고 나무는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지름 10m 크기의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 같은 땅꺼짐 현상과 관련된 통계는 2015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했는데 최근 5년간 1,25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지름이 1m가 넘지 않는 작은 땅꺼짐이나 사망자나 부상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통계에서 제외됐는데도 연평균 250건이나 발생한 겁니다. 정부가 지난해 이런 땅꺼짐 사고를 막기 위해 지하 안전관리 계획을 내놨습니다. 지하 정보를 수집해 땅꺼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을 파악하고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계획 이행률이 3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까지 85개 시의 지하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정보가 구축된 건 25개 시에 불과했습니다. 지하 개발로 인해서 집안 침하 현상이 잇따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국토부는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면서 올해 예산 확보가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후년까지 전국 162개 시군에 대한 지하 정보 수집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씨가 없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신품종 포도, 샤인머스켓입니다. 당도가 높고 거봉포도처럼 알이 큰 데다 망고 향까지 나서인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번 먹어보면 80% 이상은 전부 이 품종을 찾으시더라고요. 결국은 그 전에 있던 품종은 거의 도태시키고 주 품종이 샤인으로 바뀌게 됐어요. 붉은색을 띤 이 포도 역시 씨가 없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홍주 시들리스입니다. 이탈리아 포도와 국내산 포도를 교배해 육성한 품종인데 새콤달콤한 맛에 당도가 높고 은은한 향까지 나서인지 소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또 봉지 씌우기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농가의 일손도 덜 수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알속기를 조금만 해도 되고 봉지를 씌우지 않아도 되는 노동력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밖에 체리 맛과 향을 느낄 수 있고 껍질째 먹는 고당도 포도 스텔라도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골라 먹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재배하시는 농가분들도 많은 소득을 얻게 함으로써 국내 포도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신품종 포도는 한 입에 먹는 편리함과 껍질에 들어있는 영양소까지 섭취할 수 있는 매력 덕분에 국내 포도 시장의 판도를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여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개최한 임산부 배려 인식 개선 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통해 임산부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아내와 둘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임신할 수 있는 아내를 위해 무엇을 배려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여보, 나 이거 착용하는 거 좀 도와줘. 먼저 아내의 형편을 잘 아는 것이 첫 번째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임산부 체험복을 대여해서 하루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벌써부터 힘드네. 입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배가 나온 채로 아이를 또 카시트에 태워야 하는군요. 안 그래도 배가 나왔는데 임산부 체험복까지 입으니 정말 몸이 무거웠습니다. 진짜 너무 힘듭니다. 자, 운전하러 가시죠. 배가 나온 채로 운전을 하니까 어떠세요? 일단은 핸들에 배가 닿는 게 좀 신경이 쓰이고, 만약에 이제 여기 아기가 있다고 하면 좀 이렇게 조심한다고 더 신경을 쓰게 돼서 운전이 더 피곤할 것 같아요. 네.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봤습니다. 아이를 따라다니는데 허리가 진짜 너무 아팠습니다. 계단도 오르고 놀이터 간지 30분 만에 촬영을 포기했습니다. 임신했을 때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할 텐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은하야. 여보, 이제 알았어. 당신이 뱃속의 아이를 배려한 것은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배려라는 것을.
앞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에 관련한 갈등 상황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입니다. 갈등 상황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거나 상처를 받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부디 관계자들께서는 현명하게 갈등 상황을 풀어가며 우리 아이들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